8번째 강의. 당선인이 되고 싶은 당선자. 언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은 누가 만드는 걸까? 만약 그 약속을 바꾸고 싶다면? 2007년 12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이명박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언론에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그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이르던 당선자라는 말을 당선인으로 바꿔 불러달라는 요구였다. 언론은 인수위원회에 이와 같은 요구를 검토하는 대신 일제히 요구사항을 수용해 당선자를 버리고 당선인으로 통일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과시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당선인은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다시 당선자로 표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동안 당선인은 언론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런데 5년 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화려하게 부활한다. 2007년 이후 언론에서 사용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을 비교하여 언론이 누구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확인하며 질문을 던져본다. 당선인이 되어가는 당선자. 지난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는 자국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다. 미국이 지니는 국제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늘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상황이었던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에 더더욱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언론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부터 선거 결과에 대한 보도는 물론 대통령에 당선된 예비 대통령의 취임 전 행보까지 다양한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그런데 이어지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들으며 언어학자로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이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언론 보도에서 당선자라는 표현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당선자를 대신하여 위세를 펼치고 있었다. 불과 몇 년 만에 당선자가 당선인으로 거의 통일되어 가는 듯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당선자는 왜, 언제부터 당선인이 되었을까? 당선인이 되어가는 당선자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이라고 불러주오. 2007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이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기 위해 무려 10명의 후보가 나섰고 그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 했다. 10명의 후보 중 그날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48.67%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명박 후보였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 측은 12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린 후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특이한 요청 하나를 했다. 바로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붙게 되는 호칭을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표기해달라는 것이었다. 인수위원회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에 당선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선인증을 발부한다는 점을 들어 당선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당선인으로 표기해 줄 것을 언론에 당부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선자의 자가
놈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놈자자가 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불경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사람 인자가 있는 당선인으로 바꾸어 불러달라는 것이 인수위원회 측이 언론에 요청한 진짜 이유였다. 언론은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31일 문화일보는 대통령 당선자 명칭을 당선인으로 바꾼다는 기사를 송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당선자라고 써주오. 그런데 얼마 뒤인 2008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인수위원회 측과는 상반된 내용을 언론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김복기 공보관은 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 선고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달라고 취재진에게 요청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표현이란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의미한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에 대통령 당선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 당선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수위원회 측의 당선인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헌법 제67조 2항과 68조 2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당선자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으로 선고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권유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앞에 보인 것처럼 헌법 제67조 2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와 같은 표현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최상위법인 헌법에 당선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만큼 다른 법에 다른 표현이 있다고 해도 상위법을 따라 당선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언론에 알린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당선자 표현 요청 다음 날인 1월 11일 인수위원회 측은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 전날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요청과 관련하여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호칭과 관련해 논의를 벌였으나 현재대로 당선인을 당분간 쓰기로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인수위원회 측은 인수위원회 안팎의 법학 전공 전문가들의 헌법에 대한 의견과 헌법 이외의 대부분의 법률에서 당선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당선인으로 표기된 당선증을 교부한다는 점을 재론하며 인수위원회 측의 입장을
언론에 다시 전달했다. 덧붙여 앞으로 호칭과 관련한 혼란이 없도록 법률의 개정 시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후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당선인 표현 요청, 그리고 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당선자 표현 요청, 그리고 1월 11일 인수위원회 측에 당선인 표현 고수 입장 표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호칭 관련 논란 속에서 언론은 과연 어떤 표현을 사용했을까? 언론, 누구의 요청을 수용했을까? 2007년 12월 말 인수위원회의 요청 이전에는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라고 표현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비율을 비교해보면 당선자의 사용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시기 11개 중앙지, 5개 방송사가 사용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빈도를 빅카인즈를 활용해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해당 시기 당선자와 당선인이라는 표현은 총 38,502회 사용되었는데 이 중 당선자는 총 38,225회, 당선인은 총 277회의 사용 빈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선자의 사용 빈도 비율은 99.3%임에 비해 당선인의 사용 빈도 비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언론은 2007년 12월 말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빠르게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당선자라는 표현이 더 헌법에 맞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언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듯하다. 언론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요청 다음 날 이루어진 인수위원회 측의 입장, 즉 당분간 당선인으로 호명하겠다는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당선자보다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언론의 수용이 얼마나 재빠르고 광범위했는지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사용된 당선자와 당선인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해당 시기 3개월간 11개 중앙지, 5개 방송사의 언론 보도에 사용된 두 단어의 총 사용 빈도를 확인하고 총 사용 빈도 중 각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은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언론 보도에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시기 당선자는 2885회의 사용 빈도를 보인 반면에 당선인은 50회의 사용 빈도만이 확인된다. 두 단어의 사용 비율을 서로 비교하면 당선자가 98.3%, 당선인이 1.7%의 비율로 사용된 것이어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당선자가 압도적인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2008년 1월이 되자 두 단어의 사용 빈도 비율은 극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다. 2007년 12월 1.7%의 비율을 보였던 당선인은 2008년 1월이 되자 84.5%의 비율을 보이더니 2008년 2월에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늘어서 88.9%의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언론은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일컫는 말을 당선자에서 당선인으로 재빠르게 바꾸어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언론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당선인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 얼마나 일반화되었을까? 14년간의 혼란, 그리고 당선인 선택의 배경. 답을 찾기 위해 빅하인지를 활용하여 언론에서 사용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 대상은 역시 11개 중앙지와 5개 방송사로 한정하였고, 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이었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 만큼 당해 연도에 있었던 주요 선거를 함께 정리하여 보였다. 그림을 통해 당선인의 사용 빈도와 선거의 종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의 급격한 증가를 이끈 것은 단연 대통령 선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는 1.5%에 불과하던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용 빈도가 증가하여 2008년에는 56.5%의 비율을 보인다. 2008년 전체는 56.5%이지만 1월과 2월에는 당선인의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언론이 다시 이전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당선자를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9년이 되자 당선인의 비율은 다시 급격히 감소한다. 당선자가 당선인을 바로 압도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당선인의 비율은 각각 20.0%, 6.2%, 11.3%를 보일 뿐이다. 이렇게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이던 당선인이 2012년에 들어서자 갑자기 39.3%로 늘어난다. 그리고 2013년에는 무려 92.3%의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역시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다. 2012년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다. 언론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도해야 할 일이 많아진 것이다. 국내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언론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일제히 거두고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통일을 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2014년이 되자 당선인의 빈도는 다시 급격히 낮아진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언론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지칭할 때와는 달리 이들을 당선인이라고 부르는데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전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당선인의 사용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다. 언론이 대통령 선거만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에게도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확대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월간 사용 비율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양상을 더욱 잘 관찰할 수 있다. 2010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던 달과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달에 사용된 당선자와 당선인의 비율을 비교하면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이 선거들에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 2014년, 2018년 6월에 당선인 사용 비율은 각각 3%, 25.3%, 59.5%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2년, 2016년, 2020년 4월의 당선인 사용 비율은 각각 10.7%,
35.7%, 56.0%였다. 하지만 2019년이 되자 당선인은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2019년은 주요 선거가 없었던 해였다.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당선인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당선인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4월과 5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11월과 12월의 당선인 사용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당선인의 사용 비율이 4월과 5월에는 60.7%, 11월과 12월에는 80.6%를 보였다. 이처럼 언론은 2007년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당선인 요청 이후 선거가 있었던 해에 유독 당선인을 당선자보다 더 많이 선택해서 썼고,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훨씬 더 신경 써서 당선인을 선택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도 갈수록 신경 쓰는 양상을 보였지만 대통령 선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결국 언론이 당선자 대신 당선인을 선택한 배경에는 선거와 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갖게 되는 권력의 크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유권자가 뽑았는데 당선자가 싫다니. 사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일컫는 당선자라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의 책임이 비록 노미기는 하지만 자에는 결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 비하의 표현이라면 과학자, 철학자, 언어학자, 교육자 등 지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에 자가 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노동자, 참석자, 후임자, 승리자, 낙관론자, 운명론자 등에 쓰인 자를 두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자가 비칭이니 인을 써달라고 요청한 대상이 하필 기자였지만 그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기자들은 자신들을 기인으로 불러달라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유권자의 자는 괜찮고 당선자의 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다. 만약 자가 비하의 표현이니 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꾸자고 하기 전에 유권자부터 유권인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다. 유권자는 그대로 둔 채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제1조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다.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된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당선자 대신에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니 엄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당선자가 맞는 표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당선자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후보자로 나서야 한다. 후보자만이 당선자가 될 수 있으니 후보자를 거치지 않은 당선자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자가 비칭이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후보자의 자 먼저 바꾸자고 했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자가 싫다는 목소리를 후보자 시절부터 냈어야 했다.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는 후보자를 후보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다가 당선 직후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 불러달라는 것은 더더욱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다. 후보자의 자는 괜찮고 당선자의 자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 억지로 들리는 이유다. 진짜 바꿔야 할 것은 한자의 새김. 그럼 이제 자와 인의 쓰임을 통해 자에 대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한자 자를 놈자라고 새긴다. 지금 우리의 말 감각에 놈은 어감이 좋지 않다. 사전을 찾아봐도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혹은 사람을 홀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하지만 옛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등장하는 놈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모두 훈민정음 언해본에 있는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의 놈을 기억할 것이다. 이 시기 놈은 평칭이지 비칭이 아니었다. 놈은 평칭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었다. 한자의 새김에 있는 놈자는 놈이 평칭일 때 만들어진 후 그냥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놈자, 자가 붙은 것이 비칭인 것 같은 오해가 생긴 것이다. 만약 놈자가 불편하다면 현재의 말로 바꿔서 사람자라고 하면 된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자를 사람자로 배우고 있다. 사실 자에는 과학자, 언어학자, 교육자 등의 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방면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자는 오히려 존대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애꿎은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꿀 게 아니라 자의 새김을 놈에서 사람으로 바꿀 일이다. 또한 당선자와 당선인은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짚어야 한다. 과학자와 과학인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당선자와 당선인도 유사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과학자는 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개인을 의미하는 반면에 과학인은 과학자를 포함하여 과학 관련 분야 전반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는 과학인 모임에 갈 수 있지만 과학인이라고 해서 모두 과학자 모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선자와 당선인도 유사한 차이를 갖는 것 같다. 당선자는 선출된 개인을 개별적으로 의미하는 반면에 당선인은 그 당선자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말이다. 그러니까 당선자들이 모여서 축하의 자리를 갖는다면 그 모임은 당선자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선인 모임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언론의 언어를 살피다.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헌법에 반하는 제안을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발빠르게 수용하는 언론의 태도다. 2007년 이명박 당선자가 꾸린 인수위원회의 제안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있었던 2달 동안 언론이 사용한 당선인의 비율은 무려 86% 이상이었다. 또 2012년 12월 박근혜 후보의 당선부터 대통령 취임 사이 약 2개월 남짓 동안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사용된 비율은 무려 94% 이상이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거 결과 보도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심기를 유독 살피고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언론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권력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빠르게 표현을 바꾸었다. 익숙한 표현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인수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일시에 바꾸어가는 놀라운 적응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존재감을 잃고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리고 5년 만에 다음 대통령 선거와 함께 부활하며 당선자를 일시에 압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언론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은 기존의 표현인 당선자를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가 대통령 선거에서만은 유독 당선인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치 당선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게 불경스러움을 범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듯했다. 당선자라는 표현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게는 왜 당선인을 사용하는데 인색했는지 대답이 궁색하다. 결국 당선자와 당선인 중 어떤 표현을 선택할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고민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가가 아니라 선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선거 결과에 당선된 사람이 갖는 권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였던 것이다. 언론 보도에 사용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양상을 통해 언론이 권력자의 심기를 얼마나 살피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고칠 이유가 전혀 없는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발빠르게 고쳐간 언론의 태도는 매우 민첩하고 일사불란했다. 차별 표현이나 부적절한 관점이 담긴 표현을 새로 고침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늘 보여왔던 미온적인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누구의 요구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수용 태도를 보이는 언론의 그 취사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